네, 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267페이지 노동쟁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쟁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나 근로조건, 후생, 해고 및 기타 문제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현실적인 분쟁 상태를 말한다. 예,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노동쟁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 3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단결권, 그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다면, 자, 단체 단결권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노조 만들어가지고 그냥 서로가 아유 모였으니까 술 한잔하고 가시죠. 뭐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노조를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뭐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끼리 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든가 근로자들끼리 뭐 서로 뭐 배척이나 왕따시키지 않는다든가 뭐 여성 근로자 무시 안 하든가 뭐 딱 그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서 사용자에게 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자, 임금 좀 올려주세요. 복리후생 좀 조금 하나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뭐냐? 그게 단체 교섭입니다. 노조가 가서 단체로 하는 거죠. 집단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 이게 단체 교섭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서로가 합의가 돼서 끝나면 이게 뭐로 나온다? 단체 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체 협약. 이게 문서로 나오는 거죠. 문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근데 이게 결렬이 됐다. 결렬이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무언가 사용자에게 압박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압력을 가야 되겠죠. 그게 단체 행동입니다. 단체 행동. 그러니까 이 결렬됐을 때, 이때 이후에 발생하는 게 노동쟁의다. 그래서 이 압력 수단으로 나오는 게 단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업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단체 행동이다. 그래서 노동쟁의와 단체 교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결렬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노동쟁의라는 거죠. 그럼 노동쟁의를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단체 행동을 통해서 노동쟁의 행위를 실제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의의 기능은 첫 번째는 소극적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적극적 기능도 있는데, 소극적 기능은 말 그대로 파업을 일으켜서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안한 거예요? 사용자나 정부가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기능이라면 그로 인해서 단체 교섭을 조성함으로써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쟁취해냈을 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게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는 게 적극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쟁의 행위의 성립 요건, 법적으로는 헌법상의 쟁의권을 보장해냈죠. 헌법 제33조 1항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해서 헌법 33조에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또 노동법에서도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정당한 행위를 벗어나게 되면 형법을 처벌을 받긴 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쟁의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268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파업,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노동을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업. 태업은 늦게 일하는 건 늦게. 천천히. 천천히 일해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1시간에 10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뭐 3, 4개 만들거나 뭐 4, 5개 만들거나 이런 거죠. 그게 태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콧은 불매운동이에요. 불매운동. 자기가 노동조합이 자사 물건을 불매운동할 수도 있고요. 자기네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 제품을 불매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압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 우리 이 기업이 참 악덕 기업주입니다. 현대차 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홍보 활동을 편다. 이게 보이콧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켓팅은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피켓 들고 다니면서 야, 악덕 사업주 국민들이 처벌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피켓팅입니다. 그 다음에 준법투쟁.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잔업을 거부하는 거죠.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돼 있으니까 잔업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거죠. 잔업하자고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혹은 뭐 이런 것들이죠. 지하철 파업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많이 나왔죠. 버스, 지하철.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그 버스가 배차 간격이 2시간인데 법을 다 지키는 거야. 신호등마다 정확하게 지키고 뭐 버스 손님이 있든 없든 정류장에 세워가지고 문 열었다 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 시민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버스가 안 오니까. 근데 나는 준법 투쟁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말 그대로 공장장의 역할을 노조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생산관리를 회사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노조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점거. 그 생산 시설이나 혹은 사업장을 점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장 점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해서 노사가 파업에 대해서 대항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269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그 임금 교섭 전에 전략을 세우는 건 뭐가 있나요? 첫 번째는 파업 투표를 해서 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뭐 그 파업을 하든 뭐 하든 하겠죠. 그 다음에 파업 기금을 비축해 둬야 되겠죠. 파업 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기금이 좀 쌓여 있어야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고충의 수집 및 정리해서 회사가 고충 처리 안 해줘서 불만이 쌓여 있는 것들을 너도 나도 받아가지고 해다 회사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노조 간의 상호 협력, 다른 노조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축장려. 이건 이제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임금이 안 나가니까 그동안에 견딜 수 있는,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조 간의 단결. 그 다음에 임금 위에 소득원을 확보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노조가 파업을 오랫동안 이끌어가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전략은 뭐가 있느냐? 다른 사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파업에 대응하는 전략을 서로가 협력해서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쪽 물건을 사다가 우리가 간략하게 포장만 해서 내다 판다든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재고를 확보해 놓는 거. 그 다음에 비조합원 투입을 확대시키는 거죠. 조합원이 파업하는 이제 비조합원을 투입을 시켜서 생산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거죠. 국내에 있던 거를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뭐 서울에 있던 걸 저 지방 뭐 어디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파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버리는 거죠, 공장.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없겠죠.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 조합으로 인한 임금 효과예요. 첫 번째는 이전 효과, 해고 효과라는 게 있다. 예, 파급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이전 효과, 파급 효과, 해고 효과. 파급 효과라고 할게요. 그럼 이전 효과 혹은 해고 효과라고도 불러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먼저 들어 드릴게요. 자, 노조가 만들어진 데가 있고 노조가 없는 비노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노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임금 인상이 되겠죠. 임금 인상. 그러면 그 임금 인상을 다 맞춰주면 좋은데 못 맞춰주는 회사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를 해고하려고 들겠죠. 그죠? 네, 해고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해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어떻게 돼요? 노조 부분에 못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노조 부분으로 몰려가는 거죠. 해고된 근로자들이. 그래서 비노조 부분에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노조 부분에도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노조 부분에서 나 좀 취업시켜주세요 라고 가서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회사의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너 적은 회사에 적은 임금도 할래? 그럼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 비노조 회사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예, 임금 인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비노조 회사로 파급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해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해고 효과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해고 효과로 인해서 비노조 부분은 임금이 인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나? 노동조합이 조직된 부분에서 해고 내지 고용의 감소로 인해 이들이 비조직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비조직 부분의 노동 공급이 증가요. 그렇죠? 노동 공급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비조직 부분에서는. 그래서 인하되는 효과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위협 효과라는 게 있다. 위협 효과는 뭐냐면, 자, 노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노조 부분에서 임금이 인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노조 부분의 사장이 우리 회사도 저렇게 노조가 만들어지면 임금 인상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와가지고 괴롭힐 텐데 뭐 해달라 괴롭힐 텐데 이거 어떡하지? 괴롭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위협을 받은 거야. 누가 누구로부터? 노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 만들어지지 않은 기업의 사장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노조 만들기 전에 근로자들의 불만을 없애자. 그래서 알아서 임금을 인상시켜 준 거야. 임금이 올라가면 불만이 줄어들 테니까 노조 안 만들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임금을 노동자들이 올려달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알아서 올려준 거예요. 사장이. 네. 그래서 위협 효과로 인해서는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인상이 돼버린다. 자,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동종업계의 타 기업의 노동조합 결성은 타 기업의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을 스스로 인상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예. 그래서 이 비노조 부분의 사장이 알아서 임금을 인상시켜 준 거예요. 그게 위협 효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실업 효과라는 것도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 각각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파급 효과도 위협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각각에 나타나는 각각에. 그럼 1번 파급 효과, 2번 위협 효과. 이거 외에 다르게 또 각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자, 어쨌든 자,
임금으로만 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의 임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노조의 근로자들이 퇴사를 해서 아씨 왜 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조금 줘. 난 많은 데로 갈래. 퇴사를 해서 노조가 있는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노조가 있는 회사는 이미 근로자들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임금이 높으니까 안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이미 나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입사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여기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퇴사한 사람들이 여기 앞에 가서 노조 있는 회사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예? 근로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 사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가면 어렵겠다 해서 어떻게 돼요?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네, 노동 공급이 자꾸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간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기 실업 효과로 인해서는 임금이 인상이 돼 버린다. 누가? 비노조 부분에. 자, 우리 교재에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대기 실업 효과. 조직된 부분의 임금 인상을 이유로 조직된 부분으로 전직 등을 하기 위해 비조직된 부분에서 퇴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비조직 부분은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는 점점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임금 올려서라도 빠져나가는 퇴직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자, 이거는 임금이 어떻게 됐다? 떨어뜨렸다. 비노조 부분에. 임금이 인하되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다?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것도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올라갔니 내려갔니 이거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노동조합 발생으로 혹은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임금 효과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혹은 바르지 않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동쟁의 조정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쟁의가 요거 2차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지금 그 했던 거 임금 인상 노동조합으로 인한 임금 효과. 예. 그 다음에 노동쟁의 조정제도. 자, 노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느 한 측 일방이 요청하든 쌍방이 요청하든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개입합니다. 근데 이거 전에 개입하기 전에 쟁의가 발생하기 전에 쟁의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단체 교섭을 했는데 이게 결렬됐을 때 발생하는 게 노동쟁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협상이 타결되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결렬이 아니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뭐로 된다? 단체 협약이 나오는 거다. 네. 이게 결렬됐을 때 노동쟁의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결렬됐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신고해야 돼요. 이게 조정전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돼요. 그게 조정전치주의입니다.
우리 교재 어디 나와 있나 좀 볼까요? 그래서 그 우리 교재 동그라미 세 번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 이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여기 미리 이제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서 자, 우리 협상이 결렬돼서 노동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 와서 뭐 때문에 결렬된 거야?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을 한번 해줘요. 그래, 그때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요.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는 그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거 1차 제시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노동쟁의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노동쟁의가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겠죠. 일정 기간 지나면 사용자가 우리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조정 좀 해줘요 라고 이제 정식 또 요청을 하면 두 번째 이제 조정을 실시합니다. 이때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야 돼요. 노동조합에서. 네. 그게 조정 재정 또는 조정 중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조정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들어줘야 됩니다. 양쪽이. 그게 조정 중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헌법, 그러니까 재판상의 판결로도 볼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처음에 제시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용자든 노동자든 일방이든 혹은 쌍방에서 자, 우리 좀 조정 좀 해줘요 라고 정식으로 청구한 다음에 그때 이제 조정 들어가는 거는 재판상의 판결로 봐요. 그게 조정 재정 혹은 조정 중재라고 표현해요. 중재 재정. 그래서 이건 재판상의 효력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어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업장이 공익사업장이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공익사업장이다. 뭐 철도라든가 혹은 항만이라든가 혹은 뭐 공항이라든가 혹은 뭐 등등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공공적인 기관의 성격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기관에서 파업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긴급조정이라는 걸 한다. 긴급조정. 긴급조정을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이 뭐 제시고 이거 다 첫 번째 그냥 처음부터 긴급조정이야. 파업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건 어느 정도 노사가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긴급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전치주의. 그 다음에 중재 조정. 그 다음에 긴급 조정이죠. 긴급 조정. 주로 이제 공공 분야.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에 쟁의 신고하는 거죠. 쟁의 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쟁의 발생 이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70에서 27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그림으로도 이런 플로우 차트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 흐름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필요하면 그걸 좀 보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이 교재에 있는 거 조금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노동쟁의 조정제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로서 조정, 그 다음에 중재, 긴급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 절차란 조정은 제3자인 조정자 또는 조정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조정안의 수락을 노사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권고가 강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 간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는 사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단체 개섭이 결렬됐을 때 노동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노동위원회로부터 한번 먼저 조정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재재정 또는 재심 결정의 효력은 단체 협약과 동일하며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중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쟁의 조정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재는 임의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쨌든 이미 발생한 이후에 발생하는 쟁의행위 이후에 보면 조정 중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긴급 조정이라는 게 따라서 271페이지 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조정을 개시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 해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긴급한 경우 긴급 조정의 결정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공공 분야 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